오세아니아 대륙과 그 인근 섬에는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동물들이 넘쳐납니다. 알을 낳는 포유류, 온몸이 새까만 고니, 실성한 듯 웃는 육지 물총새 등 이렇게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데 그중 한 자리를 당당히 차지하는 거대한 새가 있습니다. 바로 화식조죠. 화식조는 큰 화식조라고도 불리는 남방화식조, 그리고 북방화식조와 꼬마화식조까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거대한 남방화식조는 몸무게 평균을 내보면 58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타조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새입니다. 몸길이 역시 130에서 170cm 정도인데, 몸 길이로 따지면 에뮤가 조금 더 길어서 새 중에서는 세 번째로 긴 몸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북방화식조 역시 몸 길이 120에서 150cm 정도로 남방화식조보다 근소하게 작습니다. 꼬마화식조는 이름처럼 화식조 중 가장 몸집이 작은데 몸무게가 30kg을 넘지 않습니다. 세 종 모두 일반적으로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크고 성격 역시 암컷이 더 용감하고 공격적인 편입니다. 특히 남방화식조의 경우 수컷은 약 30에서 40kg, 암컷은 최소 50kg에서 최대 85kg 정도로 덩치 차이가 거의 2배에 달합니다. 화식조의 몸 깃털은 검고 윤기가 나며 일반적인 닭이나 독수리 등의 깃털과는 달리 짐승의 털에 가까운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깃털의 중심부가 굵을 뿐 아니라 깃가지가 서로 맞물리지 않아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길고 두터운 깃털층에 가려서 날개가 잘 보이진 않지만 자세히 보면 날개가 있긴 합니다. 가시처럼 돋아있는 것은 원시적인 깃털이며 날개에 앞 발톱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로 새끼들을 품는 타조나 물속에서 헤엄치는 펭귄의 날개와는 달리 화식조의 날개에는 어떠한 뚜렷한 기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화식조의 또 다른 독특한 점은 푸른 피부로 덮인 긴 목입니다. 이 파란색은 실제 색소가 아닌 빛의 산란으로 생성되는 구조색인데, 피부에 특수하게 배열된 콜라겐 섬유의 구조가 태양빛을 산란시켜 푸른 빛을 낸다고 합니다. 목 아래쪽에는 와들이라 불리는 피부로 구성된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와 목의 붉은 부분 때문에 화식조, 즉 불을 먹는 새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 돌기의 개수로 화식조의 종을 구별할 수 있는데, 돌기가 2개면 큰 화식조, 1개면 북부 화식조, 난쟁이 화식조의 목에는 돌기가 없습니다. 화식조가 내는 소리는 알려진 새 소리 중에 가장 낮은데, 일부 소리는 인간의 가청 주파수 범위 내에서도 가장 언저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집중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식조는 이처럼 돼지 소리와 유사한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소리는 더 멀리 퍼지기 때문에 이러한 울음소리는 화식조들이 장거리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머리를 보면 공룡 오비랍토르를 연상시키는 단단한 벼이 머리 위에 나 있습니다. 이 벼은 보이는 것과 달리 두개골의 일부가 아니며 안은 엉성하게 얽혀있는 해면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벼의 용도는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숲에서 달리면서 장애물을 쳐낼 때 쓰거나 고유의 낮은 울음소리를 증폭시킬 때 쓴다는 설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큰 벼이 체열을 내보내는 역할도 한다고 알려져 있죠. 화식조는 덥고 습한 정글에서 단독 생활을 하지만 사는 곳이 바다 근처인 우림인 만큼 가끔 바닷가로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들은 수영을 매우 잘하기 때문에 가끔 강가를 따라 새로운 숲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그리고 화식조는 잡식동물입니다. 주로 땅에 떨어진 과일을 먹는데요. 먹는 양이 하루에 무려 5kg에 달하고 특히 관동나무의 파란색 열매를 무척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른 새들처럼 화식조는 이가 없어 먹이를 씹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삼키는데, 식도가 유연해서 사과 크기의 과일도 어려움 없이 삼킬 수가 있죠. 먹이를 통째로 삼키기 때문에 씨앗은 배설물로 그대로 배출되며 배설물 속 씨앗은 다시 과일나무로 자라납니다. 즉 과일나무와 화식조는 공생관계로 볼 수 있죠. 한 가지 신기한 건 화식조의 배설물에선 와인향과 과일 식초향이 나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화식조는 밀림의 농부로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캐서웨이 플럼이라는 직역하면 화식조 자두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화식조만 먹을 수 있게 독을 가진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으면 구토와 메스꺼움을 느끼는 건 물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식조는 이 독성에 면역이 있죠. 약 238종의 식물들이 화식조에 의해 씨를 전파하며 이 중 70종이나 되는 식물의 열매는 너무 커서 오로지 화식조만이 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화식조는 호주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종 중 하나죠. 그러나 과일만 먹어서는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식조는 버섯류, 도마뱀,
무척추 동물, 설치류, 물고기 등 먹을 수 있는 생물은 모조리 먹어치웁니다. 역시나 동물성 먹이도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서 배설물에서도 가끔 달팽이 껍질 같은 동물의 잔해가 나오기도 하죠. 명확히 문헌으로 검증된 사례는 아니지만 환경단체 레인포레스트 트러스트의 생태학자인 렌 맥린에 따르면 화식조들은 물 웅덩이에 몸을 담그고 깃털을 펴서 작은 물고기가 들어와 자신의 죽은 피부 세포를 먹게 한 후 깃털을 다시 접어 물고기를 가둔 채 밖으로 나와서 그 물고기들을 먹는다고 합니다. 번식기에는 한 마리의 암컷이 자신의 세력권 내 여러 수컷들과 짝짓기를 하는데요. 짝짓기를 마친 암컷은 수컷이 땅에 만들어 놓은 둥지에 약간 초록빛을 띠는 알을 3개에서 5개 정도 낳고 떠납니다. 수컷은 이 커다란 알들을 혼자서 약 50일 동안 품습니다. 새끼가 부화한 후에도 이들을 돌보는 건 온전히 수컷의 몫이지만 암컷은 지속적으로 세력권을 지키며 자신의 수컷들을 보호합니다. 물론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말이죠. 새끼 화식조들은 마치 어린 멧돼지를 연상케 하는 보호색을 띠고 있는데 이러한 줄무늬는 숲 바닥에 숨었을 때 식물들의 그림자와 분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당연히 천적은 있습니다. 뱀, 맹금류, 들깨 등이 있는데 아빠 화식조는 이들과 맞서며 새끼를 지켜내야 합니다. 보통 적을 발견하면 낮게 울리는 경고음과 발길질로 충분히 쫓아낼 수 있지만 천적들은 상당히 집요합니다. 게다가 인간이 들여온 외래종인 여우나 고양이도 새끼 새를 노리는 탓에 아빠 화식조가 새끼를 지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새끼 화식조들은 9에서 11개월이 지나면 독립하는데 처음엔 벼이 미숙한 상태이지만 3살 정도가 되면 크고 멋진 벼을 가지게 되며 이때부터 짝을 찾아 번식을 이어나가죠. 일단 다 자라면 화식조는 인간을 제외하곤 포식자가 따로 없습니다. 맹금류나 비단 뱀, 여우 등은 상대도 되지 않죠. 서식지에서 가장 큰 육상 포식자인 딩고나 유기니 들깨의 경우에도 다 자란 화식조에겐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성체가 된 화식조에 천적이 없는 이유는 큰 덩치 덕분이기도 하지만 12cm에 달하는 거대한 발톱 역시 한몫하고 있죠. 이 무시무시한 발톱 덕분에 화식조는 자신과 새끼들을 보호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라는 별명을 얻게 됐죠. 자, 그런데 화식조가 정말 이걸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네, 죽일 수 있습니다. 화식조의 공격 수단은 사실 발톱뿐만이 아닙니다. 크고 튼튼한 몸으로 들이받기도 하고 단단한 벼슬로 박치기도 하고 발로 걷어찰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이지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식조가 사육을 즐기는 난폭한 새는 아니고 어찌 보면 그 위험성은 상당히 과장돼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까지 화식조에 의해 사람이 죽은 상황은 2번 있었는데 한 번은 16살 애가 동생과 몽둥이로 남방 화식조를 때리다가 반격을 당해 죽었고 다른 한 번은 70세 노인이 화식조 사육장 안에서 넘어져 기르던 남방 화식조에게 공격당해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맹수들에 비해 턱없이 적은 사례이고 심지어 둘 중 하나는 남방 화식조의 정당방위로 볼 수 있죠. 실제로 화식조는 힘이 세지만 겁이 많아서 사람을 보면 먼저 도망칩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새도 아닙니다. 게다가 발톱으로 사람의 몸을 동강낸다는 소문은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죠. 물론 화식조가 사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앞선 사례에서처럼 인간이 먼저 화식조를 자극했을 때인데요. 이런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는 사냥이 있습니다. 화식조를 사냥해 발톱으로 창을 만들고 고기를 먹는 파푸아 원주민들 중 카람족에 따르면 둔기를 든 성인 남성 한둘이서 화식조와 결투를 벌여 사냥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성공할 때에는 상당한 명성을 얻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들이 사냥하는 화식조는 덩치가 작은 꼬마 화식조입니다. 훨씬 더 큰 북방 화식조 역시 큰 부족 내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잡아먹는 상당히 사냥하기 어려운 동물에 속하는데요. 이들을 사냥하는 여러 부족들 사이에서는 근거리에서 활을 머리에 맞추지 않는 한 확실히 죽일 방도가 없다. 혹은 위험해서 10명 이상의 다수의 인원이 사냥해야 한다는 말이 있으며 사냥꾼 한 명이 5년 동안 한 마리를 잡는 것도 정말 운이 좋은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원주민들이 화식조를 사냥하던 중에 공격받아 죽었다는 비공식적인 이야기는 종종 있긴 한데 아무래도 꼬마 화식조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북방 화식조가 더 유력해 보입니다. 이처럼 화식조는 강한 새이긴 하지만 호들갑 떨 정도로 위험하진 않습니다. 다만 화식조를 만나면 이들을 놀라게 하거나 자극하지 말고 천천히 물러나는 것이 좋습니다. 명심할 건 절대 등을 보이고 도망치면 안됩니다. 이들의 달리기 속력은 최대 50km/h 정도로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빨리, 더 오래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도망쳐서는 절대 화식조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만약 호주로 여행 갔을 때 화식조가 달려들면 팔을 벌려서 몸을 크게 보이게 하고 가방을 메고 있다면 앞으로 매서 가슴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일은 거의 없겠지만 말입니다.
사실 역으로 화식조는 인간에 의해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늘어난 도로로 인한 로드킬 사고가 가장 위협적인데요. 도로들이 넓은 화식조의 영토를 조각내 놓은 탓에 영토를 순찰하는 커다란 암컷 화식조들이 차에 치이기가 쉽죠.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가 화식조가 먹을 과일과 벌레를 모조리 먹어치우기도 하고 새끼 화식조의 목숨을 노리기도 합니다. 둥지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도 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죠. 그 중에서도 인간이 들여온 개가 화식조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그 강하다는 화식조가 개한테 죽어? 하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호주 본토에서 이들을 위협하는 개들은 딩고나 뉴기니 들개보다 더 큰 맹견입니다. 일단 개 자체가 사냥 본능이 있고 일부 대형견들은 그 크기가 늑대에 견줄 정도죠. 일단 개들이 알과 새끼를 잡아먹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성체 역시 풀어놓은 대형견 무리에 물려 감염으로 죽기도 합니다. 한 마리면 몰라도 대형견이 최대 5마리까지 무리지어 공격하면 화식조라도 당해내기 어렵습니다. 2003년부터 개들의 화식조 공격은 총 24건이 발생했으며 82%가 치명적인 공격이었다고 합니다. 피해 화식조 중 37.5%가 성체, 33%가 아성체, 21%가 어린 새로 나머지 8%는 연령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죠. 더 심각한 점은 멧돼지 사냥개들에 의한 공격은 잘 보고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어린 새의 사체는 쉽게 분해돼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알던 것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화식조에게 먹이를 주는 것도 이들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먹이를 주다 보면 화식조는 먹이를 받아 먹으려 인간들이 사는 곳까지 자주 내려오고 이 과정에서 차에 치이거나 개에게 새끼를 잃을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이렇듯 인간의 활동은 화식조의 생존에 큰 위험 요소입니다. 물론 화식조는 최소한의 관심 필요종으로 멸종 위기종은 아니지만 화식조가 줄어들면 238종의 과일나무의 씨앗이 퍼질 수 없고 그러면 과일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던 다른 동물들도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신기하고 낯선 동물들은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는 동물이기 때문에 온갖 과장과 잘못된 정보가 퍼질 수 있고 이는 종의 존속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죠. 어쩌면 화식조에게 필요한 건 킬러나 살인조 같은 무시무시한 호칭보단 관심과 사랑 그리고 공존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